자, 용비어천가 1장, 2장, 125장에서 중세국어의 특징만 먼저 설명할게요. 자, 중세국어의 특징을 간략하게 찾아볼게요. 일단은 1장에서는요. 나르샤, 그 다음에 이시니, 하시니. 그래서 이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또는 샤가 쓰였구나. 네, 이걸 먼저 아시면 되고요. 언제 시를 쓰고 언제 샤를 쓰냐면 샤나 시 뒤에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면 시를 쓰고요.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없으면 샤를 씁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썼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특징에서 아래아, 아래아가 쓰였다. 자,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1장에서는. 2장은 조금 특징이 많죠. 불휘, 자, 주격조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 이 해서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어 적었습니다. 이어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간, 이 친구는요. 나무에다가 은이라고 하는 어미를 쓴 거예요. 이어 적은 거고요. 양성이기 때문에 양성을 썼죠. 꽃 좋고 할 때 팔종성에서 벗어났다. 팔종성 예외. 지읒 받침을 쓰고 있다는 거 특징 하나. 그 다음에 좋고 좋다라는 의미는 디귿으로 시작했다. 여름이 하나니 할 때 여름은 열매인데 열리다에 이어졌기로 봅니다. 하다는 많다는 뜻이고요. 의미를 보면 의미 이동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셈이 할 때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 왔는데 이어 적었고요. 물은 이라고 할 때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자, 현대국어라면 물 했을 텐데 물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말에 이 친구는 가말 에라고 해서 양성 모음 조화시켜서 조사를 붙였고요. 내희 이거는 네 하고 히읗 종성 체언으로 끝난 뒤에 조사 이가 붙었습니다. 내희 일어. 자, 여기서의 조사 이가 붙었다는 건 짝대기 이라고 볼 게 아니고 히읗 종성으로 끝났는데 이가 붙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이어 적으면 당연히 초성에 이응이 음가가 없으니 내희가 되겠죠. 이어 적었습니다. 발아래 발알에 역시 모음 조화를 지켜서 조사가 붙었고요. 가난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25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도 중세국어의 특징은 히읗 종성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것으로 봅니다. 미리 정하신 정하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누인 개구 가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없으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으 샤 하샤 구두 시 믿으니까에선 없죠. 네.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또는 샤를 쓴 것.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한수북의 누인 개국하샤 복년이 가 없으시니 이제 이어 적었고요. 성신이 이으샤도 경천근민하샤 더욱 구두실이 이다. 아르소서 낙수에 산행가 있어 하나빌 믿으시니 있까.
할 때 요 이와 it은요.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현대 국어에는 없지만 중세 국어에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로 이 또는 it을 썼습니다. 듣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구두실이 이다, 믿으시니 it가라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 하는 혹격 조사에서 누구누구 이시여 하고 높임의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아르소셔라고 하는 거는 상대를 높이기 위한 종결어미예요. 뭐뭐 하소서, 그러니까 상대 높임법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중세국어의 특징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가서도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들은 잘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으로 가볼게요. 자, 1장은 핵심되는 키워드가 정당성. 2장은 발전과 번영. 조선의 발전과 번영. 3번은 권계, 그러니까 후대 왕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훈계하고 권하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1장으로 갈게요. 자, 1장은요. 조선왕조는 사실상 고려 말의 사대부였던 이성계의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1대 왕이야. 태조야. 태조인데 그렇게 따지면 왕조의 정당성이 조금 부족하죠. 자, 그래서 왕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여섯용이, 자, 여섯용이라 하는 것은 요 기록이 세종 때 기록이거든요.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세종 위에 6대를 의미하고요. 그분들을 다 용이라고 해서 마치 처음부터도 굉장히 신이한 존재였던 또는 신이한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왕조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용이라고 하는 이걸 소재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즉 이거는 정통성, 왕조의 정통성, 정당성 이렇게 되겠죠. 그 행동하시는 일마다 모두 하늘이 내리신 복이니, 자, 이 나라를 세운 것은 하늘께서 정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역시 왕조의 정당성과 정통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께로 하시는 일들은 옛 성인이 하신 일들과 동부하다는 건 꼭 맞으시다, 부절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분들이 하시던 일과 다름이 없으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2장은 자,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선을 뜻하는 의미다. 그쵸? 그래서 튼튼한 정통성이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람과 가뭄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것이니 꽃과 열매와 시냇물과 바다를 이룬다. 발전과 최종적으로 번영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의 생김새가 완전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됐고, 그 다음 125장은요. 자, 125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태강처럼 낙수에 사냥 가서
조성의 공덕만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건 하나라 태강왕이라는 인물의 고사를 인용해서요. 이 태강왕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나라를 말아먹어. 그래서 이 태강왕처럼 이 조상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하고 훈계하는 내용이고요. 이 태강왕은 본받아야 할 인물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잘못을 보고 나의 잘못을 고치는 것을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5장은 용비어천가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천대의 옛날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일이 아니라 운명처럼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거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통성이 있는 나라고 정당성이 있는 개국이었어. 어진 일을 쌓고 나라를 열으셔서, 자, 이게 바로 누인 개국입니다. 누인 개국하셔서 해가 한이 없으시니, 자, 복년이 끝이 없다. 요거는요, 복이 끝이 없으시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냥 됩니다. 복이 끝이 없으시니 성신이 이으셔도, 성신은 후대의 왕을 뜻하는 것으로 훌륭한 임금께서 이으셔도 여전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고 힘쓰셔야만 나라가 굳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상대 높임법이 이에 해당한다고요.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에 사냥 가서 조성의 공덕만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내용 정리,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특징 잘 봐두시고 학교에서 수업했었던 내용 중에서 선생님과 다른 내용이나 또는 새로운 내용들, 추가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질문하셔야 합니다.